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그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오늘은 이제 제1장에서 제2장까지의 기출 지문을 가지고 OX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빵크 체크 중요한 부분 빈칸 처리를 해가지고 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녹화된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진도만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진도에 맞게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해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사회적 의미. 자, 이때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외적 관계를 의미한다. 어, 여기서 이제 사회 외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 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틀린 거죠. 외적 관계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 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 세계나 또는 이제 국제 관계 같은 사회 외적 관계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사회복지를 사회 문제 치료와 예방. 자, 여기 보면 본래 이제 치료면 치료고 예방이면 예방인데 여기서 치료와 예방이 같이 쓰였거든요. 자, 어떻든 이제 치료와 예방,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의 개발, 그다음에 인간 생활의 향상에 직접 관련된 일체 시책과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은 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 끝이 이제 협의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논점은 뭐냐면 협의냐 광이냐 요거거든요. 자, 근데 본래 이제 협의의 사회복지는 윌렌스 르보의 자녀적 개념과 유사하고 광의의 사회복지는 윌렌스 르보의 제도적 개념과 유사한 거거든요. 근데 윌렌스 르보의 자녀적 개념은 사후 치료적 개념이고 그다음에 제도적 개념은 사전 예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의 사회복지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윌렌스키 르보의 이 자녀적 복지와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적 복지는 사후 치료적인 개념이니까 여기에 예방이 본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치료만 나와야 하는데 예방이 나왔으니까 이거 틀린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협의냐 광의냐는 어, 이 치료 예방이 협의에도 쓰일 수 있고 광의에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협의는 그 대상 자체를 좁게 보는 것이고 광의는 이제 넓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같이 보면은 인간 생활의 향상, 뭐 인적 자원의 개발 등등등등등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지금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아니라 협의는 이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틀린 거고요. 자, 이걸 지금 바꾸면 광의로 바꾸면 그러면 치료가 들어가면 안 되네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협의와 강의에서는 치료, 예방이 양쪽에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한정적 개념은 이제 협의의 사회복지를 얘기합니다. 자,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기구를 통해서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적 노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은 자, 한정적 개념은 협의의 사회복지인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가족이나 시장기구를 통해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그런 못한 여기에 이제 충족해야 하는데 충족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한정적 개념은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았는데 이 문장에서 틀린 이유는 여기 사적 노력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이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공적, 사적 할 때. 이 공적은 이제 공공을 의미하고 사적은 민간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한정적 개념은 이게 지금 협의의 사회복지를 얘기합니다. 협의의 사회복지, 광의의 사회복지 둘 다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노력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적 노력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공적, 사적 노력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광의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르렌스키 르보의 제도적 개념과 유사하다. 그죠? 유사하다라고 해서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협의의 개념은 르렌스키 르보의 자녀적 개념과 유사하고 광의의 개념은 르렌스키 르보의 제도적 개념과 유사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대상 측면으로 본 거죠. 여기 지금 2번, 3번, 4번은
여기는 지금 아까 어휘적 개념이었고, 여기 사회복지. 그 다음에 여기는 대상 측면으로 구분할 때 협의냐, 광의냐였고, 그 다음 이제 기능에 따른 부분, 렌스키 르보입니다. 이 자녀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자선, 사후치료적 서비스를 포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맞죠? 네,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후치료적 서비스, 자선. 자, 이건 이제 자녀적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제도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가 그 사회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 그죠. 제도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 제도와 동등한 위상을 가지면서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자녀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가 안전망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고, 이 제도적 개념에서는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 사회복지는 가족, 즉 가족제도나 시장, 즉 경제제도와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개념이죠.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 제도와 동일하게 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자, 이게 제도적 개념이에요. 제도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니까. 자, 그다음에 8번 제도적 무형. 사회복지 이외의 다른 제도들로는 상부상조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그래요. 사회복지 이외에는 다른 사회 제도로 상부상조 기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상부상조 기능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인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모형에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도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복지가 제도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도로서 기능하는 사회복지의 1차적 기능은 뭐냐? 결국은 이제 상부상조 기능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9번. 제도적 모형. 사회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보면 낮은 급여와 자산조사 및 경쟁을 강조한다.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한테 두고 있는 것은 자녀적 복지죠. 왜냐하면 자녀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을 완전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족과 시장을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상황에 빠지는 사람, 그 개인이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적 복지는 개인주의와 연결된다고 했어요. 개인주의와. 그래서 이제 여기 사회 문제의 원인을 지금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산조사는 이제 공공부조잖아요. 낮은 급여, 자산조사. 이게 공공부조거든요. 이 공공부조 제도는 자녀적 복지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을 강조한다. 이거 같이 해서 우리가 자녀적 복지는 이데올로기로 얘기하면은 극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개념은 중도우와 중도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치로 나누게 되면 우파 쪽의 가치가 자녀적 복지이고 좌파 쪽의 가치가 제도적 복지가 되게 됩니다. 이걸 구분하게 되면. 근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의 가치예요. 우파. 이게 좌파에서는 경쟁하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 경쟁의 반대말이 우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경쟁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우파 쪽에 해당되고 결국 자녀적 복지입니다. 여기가 틀렸죠. 이게 이제 자녀적 모형이라고 했으면 맞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이 보충성의 원칙이 나와 있네요. 이 보충성의 원칙은 어느 제도에서 사용되는 거냐면 공공부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 보충성의 원칙을 후순위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후순위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자, 이 보충성의 원칙은 그러니까 공공부조 제도에서 네 재산과 네 근로 능력과 그다음 이제 너의 가족들, 그래서 가족 부양 가족들 먼저 그걸 가지고 책임을 져봐라. 먼저 버텨봐라. 근데 그걸로 버틸 수 없으면 그때 국가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공공부조거든요. 그래서 이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부조 제도이고 이 공공부조 제도는 자녀적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자녀적 사회복지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자,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를 기본 가치로 한다. 자, 여기 보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우애. 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는 이거는 적극적 자유예요. 빈자들의 자유, 그죠? 적극적 자유고, 그 다음에 우애. 자, 아까 경쟁의 반대말이 우애라고 그랬죠? 경쟁은 우파의 가치예요. 우애는 좌파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 개념은 중도와 중도좌에 해당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는 제도적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지금 이데올로기 쪽에 뒤쪽에서 공부하게 되면 이건 이제 다시 정리가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자녀적, 제도적 모형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자,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모두 시장 실패를 인정한다. 아, 그렇지 않죠? 일단은 우리가 자녀적 복지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복지라고 할 때 이 전제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자녀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의 뭐 완전성, 그죠?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의 뭐 불완전성 또는 불공평성이었어요. 불완전하다. 자, 여기서 가족과 그다음에 시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자녀적 복지에서는 시장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완전한데 어떻게 시장이 실패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그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면 국가가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부 실패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부 실패. 반면에 여기 제도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합니다. 시장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시장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시장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자 여기 틀린 이유는 자녀적 개념에서는 정부 실패를 그 다음에 제도적 개념에서 시장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에서 자녀적 모형의 예로 사회보험 제도가 아니라 자녀적 모형 뭐예요?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 제도죠. 지금 여기 공공부조, 여기 사회보험 제도가 있는데 자녀적 모형은 공공부조, 그죠? 제도적 모형이 사회보험이죠.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기능적 관점에 따른 사회복지의 개념이었고요. 룰렌스키 로브가 구분한. 자, 이게 자녀적, 제도적 모형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뭐 너무 잘 나오죠. 얘는. 네. 자, 그 다음 이제 위즐리와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은 룰렌스키 로브의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을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적 관점이 되게 되는데 이걸 개발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자, 근데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을 묶었다는 것은 그 말은 그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으면서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그 가운데에 있어서 그게 바로 이제 개발적 관점입니다. 미즐리 리버모의. 자, 요거는 제도적 복지는 복지를 강조하고요. 자녀적 개념은 경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 개발적 관점은 중도 우에 해당되거든요. 사실 이게 중도 우. 그래서 우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파 쪽으로.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 근데 사회복지도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개발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게 만드는 근로 조건부 복지, 일해야지 주는 복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가 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잖아요. 근로 조건부 복지, 근로 연계 복지는 일하게 만드는 복지는. 그래서 이 근로 조건부 복지가 바로 개발적 관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배척한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신자유주의 관점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지금 틀렸고요. 자, 여기는 지금 비즐리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 이게 2012년 사회복지직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2006년 서울시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었고요. 2012년 사회복지직에 얘가 시험이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15번은 이념에 따른 사회복지 분류입니다. 사회복지의 개념. 자, 그러니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선별적 사회복지의 특징, 예외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맞죠? 선별주의가 예외주의죠? 선별주의가 예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주의는요, 그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선별하겠다는 거거든요. 보편주의는 이제 모두를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선별은 골라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 선별주의는 자녀적 복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상자로 삼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 아주 특수한 사람들,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와 같은. 그래서 이제 이 예외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만 골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별주의와 예외주의 똑같은 말이죠. 이건 라이언이 구분한 거죠. 예외주의와 이 보편주의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자, 물론 이제 사람 이름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다음 이제
선별적 프로그램의 단점 나와 있는데 선별적 프로그램 하면 공공부조 떠올리면 돼요. 이건 자녀적 복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선별해가지고 대상자로 삼는 거 공공부조가 선별하고 있잖아요. 소득 자산 조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선별적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빈자들이 신청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선별하는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설사 급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제 자격 있는 빈자들의 신청 기피입니다. 맞아요. 바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공공부조가 선별주의 제도인데요.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서 수급률이 떨어지거든요. 수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 자격자가 실제 급여를 받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공공부조는 이것도 이제 수급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격 있는 빈자들이 신청을 기피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 그다음에 보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성을 들어 사회적 효과를 강조한다. 맞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서 이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을 강조하고 그다음 이제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또는 이제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적절한 대우를 받느냐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선별주의가 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사회 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선별주의 예로는 미국의 메디케이드를 들 수 있다. 자, 미국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이 메디케어는 의료보험으로 번역하고요. 의료보험. 그다음에 메디케어는 의료보호로 번역하거든요. 의료보호로. 자, 근데 이 메디케이드가 이제 의료보호로 번역해요. 얘는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극빈자. 따라서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이건 이제 공공부조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의료보, 의료급여 현재 의료급여와 같은. 그러니까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주의가 맞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65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1965년에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추가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다음 이제 19번. 자, 이거는 이제 기능 사회 제도들의 기능인데 본래 이제 길버트 아스펙트가 사회 주요 제도와 그 제도들의 일차적 기능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워렌이 제시한 걸로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워렌이 길버트 아스펙트가 제시한 사회 주요 사회 제도와 그 일차적 기능을 지역사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길버트 아스펙트가 제시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서로서로 돕는 상부상조입니다. 사회 통제 기능이 아니라 상부상조 기능이라고 했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종교 제도와 구분되는 사회복지 제도의 1차적 사회 기능은 사회 통합 기능이다가 아니라 사회 통합 기능은 누구 거죠? 종교 제도 거예요. 종교 제도. 종교 제도 겁니다. 사회 통합은. 그러면 사회복지 제도의 1차적 기능은 뭐다? 상부상조 기능이죠. 그죠? 상부상조 기능이라고 했어야지 맞습니다. 이거 틀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자, 우리 길버트 아스펙트가 제시한 주요 사회 제도와 1차적 그 사회 제도의 1차적 기능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21번 룰렌스킬 루브가 제시한 현대 사회 산업의 사회복지 활동의 특징 짓는 기준에서 자, 여기서 이 문제는요. 여기 이제 소득 재분배를 기능을 가져야 한다면 왠지 맞을 것 같죠. 왜냐면 이제 사회복지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논점은 뭐냐면은 룰렌스키 르보가 제시한 걸 물어본 겁니다. 그죠? 룰렌스키 르보가 현대산업사회에서 적어도 이런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지 이게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기준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룰렌스키 르보가 제시한 그 5가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자, 룰렌스키 르보가 이거 제시한 거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
공식적 조직에서 제공해야 한다라고 그랬죠. 공식적 조직.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도와주는 건 그건 적선이기 때문에 조직,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활동이 아닌 것이고 공식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공식적 조직은 유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조직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구원과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윤 추구 배제라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통합적 관점. 그 다음에 소비 욕구. 그죠? 인간의 소비 욕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틀린 겁니다. 이 5가지 해당되지 않으니까 틀린 거예요. 지금 5가지 해당되지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22번 로마니 신이 제시한. 자, 그러니까 이건 22번은 지금 로마니 신이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네요. 로마니 신이 제시한 사회복지의 변화 방향에 보면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바뀐 거죠. 이 특수성이 예외주의예요. 이게 예외주의. 그 다음에 보편성이 보편주의예요. 아주 특수한 사람의 문제, 아주 예외적인 사람의 문제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선별주의가. 그죠? 바로 이제 이, 그러니까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바뀐 거죠. 그죠? 예외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우리가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바뀐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가 여기가 잘못돼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유사 개념들입니다. 이제 23번부터. 자, 사회보장은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은 국가가 취하는 보호조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회안전망은 국가와 민간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회보장은 끝에 보니까 민간단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회보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회보장은 국가가 취하는 보호조치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단 여기가 또 틀렸고요. 민간 들어간다고 해서 틀렸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인적 자원의 보존보 개선을 직접적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직화된 활동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것은 인적 자원, 휴먼 서비스를 얘기하거든요. 휴먼 서비스는 미국에서 만든 개념이라고 그랬죠. 영국의 사회 서비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 서비스에서 쓰이는 문장이에요, 이게.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 자, 그래서 어떻든 이걸 지금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3번이 유사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24번부터는, 자, 24번, 이 주체론이죠.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정부 실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맞는 문장입니다. 이 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보험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얘 걸리면 그냥 보험 급여 처리가 되니까 병원 가서 그냥 약 지어 먹으면 얼마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제 감기 한 번 걸렸는데 약제 먹는데 막 50만 원씩 든다고 하면 차라리 감기에 걸리느니 좋은 파카 같은 거 이런 거 백화점 가가지고 사가지고 감기 안 걸리게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급여 처리가 되다 보니까 뭐, 뭐 감기 걸리면 뭐 그냥 보험급여 처리해가지고 그냥 뭐 병원 가서 그냥 뭐 주사를 한 대 맞는지 약 지어가지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고용보험도 이건 이제 비자발적이냐 자발적이지 않냐. 이제 자발적인 경우는 이제 그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비자발적인 경우가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치 비자발적인 것처럼 하면서 그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것도 이제 도덕적 해이인데 근데 이 중에서 도덕적 해이가 더 크게 발생되는 것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이 더 크게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보험 혜택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내가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죠? 예,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은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고용보험이 이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거기서 이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25번 보게 되면 정부 실패 원인. 자, 우리 시험에서 나온 거 한꺼번에 다 모아놨는데요. 자, 여기 우리 이제 시장 실패의 근거, 즉 시장 실패가 바로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국가 개입의 정당성입니다. 그죠? 시장 실패가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 그러니까 정부 실패는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민간한테 맡기자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실패. 국가가 있을 때의 부작용들이에요. X비율성, 그다음에 정부 조직의 내부성, 그다음에 파생적 외부성. 이것은 모두 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할 때의 폐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부 실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시장 실패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일단 여기는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는 복지의 공급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뜻이거든요. 복지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자. 알았죠? 복지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다원주의는 복지의 공급 주체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의 공급 주체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확대되는 거죠. 축소가 아니라. 그죠?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확대되는 겁니다. 축소가 아니라 이제 이거 틀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걸 사회복지 주체 논의에서 문제를 제가 뽑아냈고요. 그 다음 이제 27번. 사회 문제는 자연적 원인이나 사회적 원인에 입각한다. 사회적 원인에 입각해야 합니다. 사회 문제는 사회적 원인이어야지 돼. 사회적인 원인. 근데 자연적인 원인은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홍수나 가뭄은 홍수, 가뭄 그 자체가 사회 문제는 아니다. 그죠? 만약에 홍수가 발생이 됐어도 그게 그 거기에 잘 대처한다면 그래서 피해자가 없이 잘 대처하는 그런 거면 사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되는 건데 홍수로 인해서 그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체제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나 가뭄 그 자연적인 원인 그것 자체는 사회 문제는 아니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텔러 구비가 말한 신사회적 위험. 테일러 구비가 말한 신사회적 위험은 후기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후기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테일러 구비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테일러 구비가 말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테일러 구비가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테일러 구비가 말한 그 신사회적 위험의 발생 경로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하나는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저숙련 여성층.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인구 증가로 이 노인 케어 부담 급증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배제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영화된 공적령 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테러 부위가 말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9번. 자, 이제 29번부터는 이제 29번 여기도 사회 문제네요. 사회 문제. 자, 베버리지의 5대 사회학 뭐예요? 첫 번째 빈곤 질병 무조건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나무라고 그랬죠? 불에 탄 나무를 베버리지가 베버렸다. 전쟁으로 인해 불에 탄 나무를 베버리지가 베버렸다. 그래서 불나무. 질병하고 빈곤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나무, 불결, 나태부지. 그죠? 자, 근데 이제 노인의 사고는요. 먼저 3고부터 생각해야죠. 3고, 노인의 3고. 3고는 일단 빈곤 질병은 무조건 들어가 있고, 그죠? 3고, 이 고가 있으니까 고도. 그죠? 3고에서 빈곤 질병에다가 한 가지를 추가하면 3고가 되게 되는데, 근데 고니까 고도. 그죠? 여기다가 사고는 무의를 추가시키면 되죠, 무의. 그죠? 무의. 근데 이제 여기 사회부장 기본법 제3조의 사회부장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 8가지 이거 제가 빈질환, 장량, 사실, 노출하는 것도 사회적 위험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빈곤, 질병, 장애, 양육, 사망, 실업, 노령, 출산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빈곤 질병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빈곤 질병 다 들어있어요. 이제 무지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빈곤 질병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지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1장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음영 표시를 별도로 했는데
이제 30번부터가 제2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 30번 보면 이제 발달사로 넘어왔습니다. 16세기, 18세기 유럽에서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했다. 자, 이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작업장이에요, 작업장. 그죠? 작업장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그죠? 16, 18세기는 이게 이제 이때 지배적인 사상은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중상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상주의 이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작업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한다. 이 중상주의에서의 빈곤과는 노새가 몸이 망가지는 것은 노새가 일을 많이 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놀게 하면 휴식을 많이 취하게 만들면 몸이 망가진다. 이때 노새는 이제 빈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민들은 이렇게 노동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빈민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빈민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작업장이 바로 이것의 일환입니다. 자,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1601년에 엘리베스 구빈법. 자, 노동 능력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처우했죠. 그죠? 차별적 처우를 했습니다. 노동 능력 있는 빈민, 그다음에 노동 능력 없는 빈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개인에게 두었다. 이 개인에게 두었다 해도 맞아요. 아셨죠? 물론 이제 이 빈곤에 대한 책임, 일차적 책임은 가족한테 줬죠. 그죠?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도 또 조부모 책임까지 넓혔죠. 그래서 친족 부양 책임까지 넓혔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 가족주의는 이 가족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주의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는 가족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두었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빈곤에 대해서 2차적 책임, 2차적 책임을 국가가 진 거죠. 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지금 이게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무슨 책임, 몇 차 책임을 진 거냐? 국가는 2차적 책임을 진 겁니다. 1차적 책임은 가족이 진 거예요. 가족. 그죠? 가족. 어, 근데 이제 그 가족을 개인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거택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거택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면 틀립니다. 이 거택보가 지금 집에서 거주하면서 보호해주는 거니까 지금으로 보면 제거복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원해구제거든요. 시설에다 집어넣지 않고 집에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게 원해구제인데 우리가 이제 원해구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길버트법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도 원해구제인 이 거택보호가 인정이 됐었다. 예외적이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노동 능력 없는 빈민의 경우에 이 구빈원에다가 보호를 했는데 근데 자신의 집이 있는 경우에는 거택보호를 예외적이지만 실시하기도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34번. 자, 교구 간의 급여 차이로 인하여 급여를 많이 주는 교구로 이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자, 교구 간의 급여 차이로 인해서 급여를 많이 주는 교구로 이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제 정주법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주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죠. 그러니까 엘리베스 빈민법은 교구 단위로 구빈세를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교구 단위로 상이하게 급여를 실시했던 겁니다. 교구 단위로 상이하게 급여를 실시하니까 빈민들이 좀 더 잘해주는 교구로 이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주하려고 하는 걸 막아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정주법이잖아요. 그죠? 이 엘리베스 빈민법에서 바로 교구세를 가지고 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정주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스 빈민법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주법은 빈민들의 이동을 금지하고 빈민구제를 교구 단위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이거 참 좋은 문장이에요. 빈민들의 이동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빈민들은 그 해당 교구에서 빈민 책임져. 다른 교구로 보내지 마. 그죠? 이주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극단적인 지방 할거주의라고 하거든요. 극단적인 교구주의. 그래서 그 교구에서 해결하게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다음 이제 농촌 지역의 노동자들이 도시 지역 이주와 정착을 장려한 게 아니라 이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치불법이라고도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치불법으로. 그죠? 나치불법이 뭐예요? 이게 작업장법이거든요. 나치불경이 제안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작업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치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치, 그죠? 이 나치불 사람 이름인데 이 나치불 이 사람도 지금 이게 나쁜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작업장법은 이게 작업장법이잖아요. 이게 나치불법이 또는 작업장 테스트법이라고도 하고 작업장 선서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작업장법은 빈민들을 아주 혹사시킨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된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구원 억제 수단이거든요. 나치불법은. 그러니까 작업장법은. 이 구원 억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에 작업장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함부로 나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정 지출을 경감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그다음 이제 길버트법은 영세교구들이 연합한 빈민공장 설립, 그다음에 원해고 조장 이 두 가지 기출문제 문장인데요. 맞는 문장입니다. 좋은 문장이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길버트법에서는 원해고제 원칙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 작업장법의 폐단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이 길버트법에. 그래서 이제 이 작업장을 없애버려요. 사실상 이제 강제노역을 하는 작업장을 없애면서 이 빈민공장이 설립되고 이 빈민공장은 말 그대로 빈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원해고제하면서 그래서 일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빈민공장 설립이 허용됐다. 그리고 영세교구들이 연합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연합해가지고 하면 소규모로 만들지 않고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되고 크게 만들게 되면 좀 더 그 빈민들의 처우에 맞게끔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영세교구들이 연합해서 만들 수 있게끔 그게 허용되었다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스프링랜드법 핵심 내용이 개정구민법에서 폐지되었다. 그죠? 맞아요. 그죠? 인가의 길버트법과 스프링랜드법은 빈민법의 인도주의에 맞죠. 이제 좋은 법이었거든요. 이 길버트법과 스프링랜드법으로 인해서 이게 구빈세가 증가하게 되고 이 구빈세가 증가한 것을 다시 줄여버리려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개정구민법이에요. 그래서 개정구민법에서는 길버트법의 원해고제 폐지시켰고요. 스프링랜드법의 임금보조 제도도 철폐합니다. 자, 그다음에 스프링랜드법은요. 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았을 때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생계비까지를 보충해 주는데 그 최저생계비를 계산할 때 오로지 가족 수 곱하기 빵값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계 부양자 연령이나 성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가족 수 곱하기 빵값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41번 영국의 1834년 개정구민법은 열등처의 원칙을 내세웠다. 맞죠? 여기까지 맞았죠? 열등처의 원칙은 개정구민법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된 구빈행정을 교구 단위로 효율화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교구 단위로 급여가 실시되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교구 단위로 급여가 실시되니까 교구마다 상향 급여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려고 했던 것이 그걸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 교구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행정을 통일시켜 버리면 그러면 교구마다 상이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균일하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국적 통일의 원칙을 균일처우 원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중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전국적 통일의 원칙, 행정을 통합시켜버릴 때 구분행정을 통일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교구 단위로 효율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구 단위였던 것을 중앙 집중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구를 균일하게 급여를 실시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개정구민법이 이것 때문에 전국적 통일의 원칙 때문에 타임지에서 비판을 하면서 이 개정구민법이 영국의 법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 통일의 원칙을 가장 먼저 폐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42번. 영국의 1834년 개정구민법에서 규정된 열등처우의 원칙은 자유주의자인 멜서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죠? 맞았어요. 우리가 이제 멜서스주의는요, 이 멜서스의 인구론, 이 멜서스주의는 개정구민법에 영향을 준 사상입니다. 개정구민법은 억압정책이거든요. 억압정책으로의 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버트법과 스프렌든법이 좋은 법이었잖아요. 빈민법이 인도주의화였거든요. 좋은 법이에요. 근데 그 좋았던 법,
근데 그게 좋았던 법인데 그로 인해서 구빈세가 증가되고 오히려 빈민들의 나태를 심화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개정구빈법에서 구빈 이제 그 구빈 비용 억제 정책, 그래서 억압 정책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고, 그러면 억압 정책으로 돌아서는 데 있어서의 사상적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멜서스주의예요. 그렇죠? 멜서스주의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43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빈민법 단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43번은 민간활동 단계이죠. 자, 정부가 나서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우회협회, 우회협회는 아니고 우회협회는 민간 차원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시대로 넘어갑니다. 43번 사회보험 시대. 자,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중에서 사회보험 시대 넘어왔는데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산재보험이 아니죠. 가장 먼저 제정된 건 뭡니까? 질병보험이죠. 그렇죠? 질병보험. 질사년입니다. 질사년. 그러니까 질병보험이니까 지금의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물론 이제 사회보험, 이 강제적 사회보험이 아니라 임의적 사회보험으로는 1871년에 이미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그죠? 임의적 사회보험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사회보험, 3대 사회보험 중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강제 사회보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 주정부가 관장하는 실업보험.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이 두 개였거든요. 뭐였죠? 건실이 아니라 노실이죠. 그죠? 영국의 사회보험법은 건실하게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노실하게 만들어졌다. 좀 약하게 노실노실하게 이렇게. 이제 영국은 이제 그래도 미국보다 복지국가니까 영국은 건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영국의 1911년 사회보험법은 건강보험하고 실업보험인데 미국은 노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령연금하고 실업보험입니다. 근데 이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관장이고요. 그다음 이제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관장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과 급여를 달리하는 차등급여 아니죠? 균일기업, 균일급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 자격 기준이 안 되는 이들에게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자, 사회보험 자격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공공부조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틀렸죠, 여기가. 자, 그다음에 베버리지 5대 사회학에서요. 자, 이거는 이제 기든스가 적극적 복지 요소로 지금 바꾼 것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5대 사회학과 그다음에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하기 때문에 빈곤은 기든스가 제3의 길에서 투자가 아니라 제3의 길에서 자율성으로 대체시켰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질병은 이제 건강으로, 그죠? 그다음에 무지는 교육으로, 불결은 안녕으로, 자, 안녕. 그다음에 나태는 진취성으로. 자, 이것도 과거 기출 문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9번. 자, 다시 한번 이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그 항상 옆에 끼워두고 봐야 할 것은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예요.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딱 끼워놓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해당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의료보험은, 자, 여기 의료보험이라고 돼 메디케어라고 돼 있잖아. 아까 이제 메디케이드는 선별주의 제도, 즉 자녀적 복지 제도에 해당 들어가거든요. 그 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 메디케어라고 하는 것은 의료 보험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 당시에 이게 메디케어라고 의료보험으로 번역을 하긴 하지만 이건 노령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근데 이게 사회보험법이 제정된 1935년에 실시된 게 아니라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35년에 제정되어서 실시가 되었지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1965년에 이게 만들어져서 사회보장법에 추가된 겁니다. 65년에. 알았죠? 이게 나왔어, 이게. 그죠? 그러니까 65년에 이게 그 사회보장법에 추가되었다라고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모두 다 그래요. 메디케어도 그렇고 메디케이드도. 자, 그다음에 50번. 복지국가 이념, 자, 기반이 되었던 케인즈주의가 쇠퇴한, 자,
직후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자, 이 케인즈주의는요. 우리가 그 베버리지 케인즈한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지국가 황리기하고 황금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복지국가 황리기와 황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복지국가 위기기죠. 신자유주의 이념이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영국은 대처거든요. 미국은 레이건이고.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보다 제3의 길이 아니라 제3의 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다음 이제 재편기에 이제 제3의 길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복지제도가 근로연계에서 공공급여, 그 국가가 주는 국가급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국가복지. 근데 이제 이 공공급여에서 근로연계 복지로 바뀐 거죠. 그죠? 이 근로연계 복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복지다원주의하고 근로연계 복지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정책이에요. 복지과 위기의 대표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요거로 바뀐 거죠. 거꾸로 바뀐 거죠. 거꾸로 그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52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복지 국가의 변화 경향. 자, 공공부문은 민영화시켰죠. 그죠? 민영화는 맞았어요. 근데 기업을 규제시켰습니까? 아니죠. 기업 규제를 완화하죠. 완화죠. 완화. 그리고 정부 역할을 축소했다. 이거 말. 여기 기업 규제라고 해서 틀렸어요. 기업 규제 완화죠. 틀렸습니다. 자, 53번. 자,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복지 정책의 기조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요거는요. 지방정부 역할이 축소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3대 기조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화거든요. 지방분권화예요. 그러니까 분권화, 지방분권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정부 역할은 강화된 거예요. 그죠? 지방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었다라고 해야 하는데 본래는 그게 맞는 건데 그런데 축소라고 했단 말이죠. 축소라고 했으면 본래는 또 이게 틀려야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이 문제 전체를 그냥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여기 보면 대처는 영국이죠. 레이건은 이제 미국이죠. 자, 이 영국과 미국이 달랐어요. 이 미국 레이건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요걸로는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대처한테는 맞아요, 이게. 영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영국의 대처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처정부가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노조의 영향력을 중앙정부 관할하에 위치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건데,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대처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 이 대처한테는 맞는 거니까, 여기에 맞는 거니까 이게 맞는 문장이 됐어요. 우리 시험에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세국 전체 역사였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나옵니다. 대국자 모으면은 이거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입니까? 이거 삼국시대 거예요. 이자와 감면, 원래 광곡 이자를 감면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구빈제도 사창은요, 고려시대 거 아닙니다. 이거 어디 거예요? 조선시대 거예요. 조선시대. 그렇죠. 조선시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평창은 조선시대 구빈제도가 아니라 이건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이에요. 고려와 조선.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얘는요. 정부 차원의 활동이었습니다. 민간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두 군데가 틀렸네요. 자, 일제강점기의 조선고령은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공공부조의 지침을 구실을 한 겁니다. 맞아요. 공공부조 지침 구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알았죠? 이 조선고령은 1944년에 제정된 거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그죠? 근데 일제강점기 때 제정된 이 조선고령은
이게 이제 미군정 시대 때 후생국보 사무의 시장으로 후생국보 사무의 시장이 조선고령을 그대로 뺏겼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같이 조선고령이 미군정 시대 때 시행되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시행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미군정 시대 때 후생국보 사무의 시장으로 그대로 뺏겨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보호법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조선고령을 그대로 답습했잖아요. 그 원리를. 그죠? 제가 설명 열심히 해줬었는데 뭐 이게 65세 이상 13세 이하의 유아였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그다음에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바뀐 거 그거 바뀐 거 떼놓고는 나머지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연령과 근로능력 유무를 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래서 공공구조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고령이. 알았죠? 이거는 맞았지만 여기서 미군정 시대 때 시행됐다고 해가지고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여기 결국은 이제 어떻든 조선고령은 생활보호법의 법적 근거가 되면서 한마디로 생활보호법이 조선고령을 답습했고요. 그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완전히 끊기는 거거든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거 암기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의 이거 법. 이건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긴급복지지원법을 어차피 외워야 하거든요. 긴급복지지원법은 5대 공공부조법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복지지원법은 2005년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긴급했을까? 우리 사회에 긴급한 거? 저출산 고령사회. 그죠? 저출산 고령사회예요. 저출산.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제정된 거 맞네요. 자, 그다음에 60번. 자, 여기서 60번. 우리나라 사회 복지 역사의 다음 사건들을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제도가 시행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이 1999년이거든요. 그죠? 얘가 1999년 9월 7일 날 제정돼서 2000년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물어봤으니까 2000년이네요, 여기는. 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언제 제정됐죠? 1986년이죠. 그러니까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8년입니다. 근데 도입이라고 했으니까 86년이고요.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된 거는 뭐예요? 5대 사내 연구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할 때 5대 산내 자, 산의 연고 고용보험까지 제정되면 4대 보험이 이게 완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대 보험이 완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정 연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것은 1993년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수립됐다. 아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2005년이잖아요. 항상 그 법에 보면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 수립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했겠죠. 그죠? 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2005년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 됐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2005년 법이 제정된 다음일 거니까 2005년 다음인 겁니다. 정확하게는 2006년이에요, 이게. 얘가 2006년인 거거든요. 근데 2006년인 걸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2005년 제정됐으니까 그 제정된 그 법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005년 다음일 거라고 생각하면 얘가 가장 뒤에 나와줘야겠죠. 그죠? 1번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그죠? 2번은 1993년. 그죠? 3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그죠? 그 다음에 4번이 요거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초 인간다운 생활 권리 보장. 자, 1960년대 초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뭡니까? 헌법 제34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지금 현행법에서는 헌법 제34조 1항을 얘기하죠. 1항. 근데 헌법 제34조의 1항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는 언제 이 규정이 만들어졌냐면 1962년 헌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인데 1900 정확하게 62년 헌법이에요. 62년 헌법에서 이게 만들어졌죠. 60년대라고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990년대, 이거 참,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62번하고 63번 잘 알아야 합니다. 자, 1990년대에 사회보험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죠? 4대 사회보험이 아까 정비됐죠? 언제? 93년에. 요거 얘기해요, 요거.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험 제도가 정비된 건 90년대가 맞죠? 고용보험이 만들어지면 4대 보험이 이제 완비된 거니까. 자, 요거 맞았어요, 앞에. 그 다음에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자, 제가 강의에서 이걸 강조했었는데 도입은 시행이 아니라고 그랬죠? 도입은 법으로 규정된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도입은 실시가 아니다. 실시가 아니다. 그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건 2000년 여기 2000년. 만약에 이걸 시행으로 봐버리면 199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도입은 법으로 규정된 거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으로 도입된 거 뭐예요? 법으로 규정된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죠.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년에 제정된 거기 때문에 90년대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입을 시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요거도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거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었어요. 언제? 2003년에 개정되면서. 근데 이 개정된 것이 시행된 것은 2005년이에요. 2005년.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시작된 거,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된 거, 실제 설치된 건 2005년이에요. 그렇죠. 이 개정된 게 2005년에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도입을 시행으로 봐버리면 이 문장 틀린 거예요. 왜 2005년이라고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도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으로 개정된 그 규정 자체가 만들어진 걸 얘기하거든요. 따라 2003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2003년 도입됐다 맞아요. 여기도 그죠?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여 1998년에 사회부장 정보원 평가를 실시했다. 일단은 이거 참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문제이죠. 그죠? 자, 이게 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았죠. 그죠? 근데 평가제도가 실시된 것은 99년이에요. 그렇죠. 99년이라서 여기 틀렸고, 두 번째는 이것도 틀렸죠. 사회부장 정보원에서 평가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평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한국사회부장정보원에서도 했었고, 2022년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했습니다. 평가 이 주체들이. 그렇죠. 시행기관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든 평가 시행기관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선 중요한 건 지금 이 연도만 확실히 알아서 틀렸어요. 그죠? 네, 틀린 걸 알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빈칸 넣기를 좀 봐야 하는데요. 자, 사회복지에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 요거 의미는 이타적 속성의 공동체적 삶입니다. 여기 공동체적 삶. 그렇죠. 공동체적 삶이라고 적으시고요. 삶이라고 적으시고 삶의 요소를 중시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66번. 자, 사회복지 개념, 멋멋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보다 멋멋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화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사회통합 효과가 높다. 사회통합 효과가 높은 것은 광의의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광의의 사회복지가 협의의 사회복지보다 사회통합 효과가 높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건 이제 기출문제 문장 가지고 제가 지금 뺀 건데요. 자, 67번. 자, 멋멋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뭐예요? 사회적 약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만 협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정적 개념 또는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 제가 이제 이게 한정적인지 협의의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협의나 광의나 모두 다 치료 예방 모두 다 쓰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공공과 민간 모두 다 쓰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68번. 사회복지를 제도적 개념과 자녀적 개념으로 구분한 것은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기능하느냐를 가지고 한 거죠. 기능. 자, 그다음에 69번. 전통적으로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 기능이 강했지만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제도적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윌렌스키 르보는 지금 산업화가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산업화 이론에서 나올 때 윌렌스키가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70번. 왜냐면 이제 산업화 이론에서는 산업화가 사육 제도를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70번. 자, 무엇은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 간에 무엇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다른 사회 제도의 기능과 구별되고 독립적인 것을 수행한다.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사회복지가 다른 제도에 이게 부속적인 게 아니라 종속적으로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한다. 뭐예요? 제도적 복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 사회복지는 상부상조 기능, 상부상조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1차적 기능, 제도로서.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회 제도의 기능과 구별, 독립적인 기능을 한다. 자, 71번. 자녀적 사회복지는 무슨 기능만 수행하고 안전만 기능만 수행하고. 사회복지 제도는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하죠. 그죠? 제1선의 기능. 자, 그다음에 72번.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은, 자, 자녀적 개념에서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서 빈곤 수준을 낮게 측정하고, 제도적 개념에서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사회적 박탈 개념을 인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73번. 자녀적 개념은 무엇과 뭐, 제도적 개념은 무엇과 뭐. 그러니까 지금 얘와 반대되어야 하니까 여기는 선별주의 또는 애외주의가 되겠죠. 선별주의 또는 애외주의. 얘와 얘가 반대가 되지 않으니까 보수는요. 보수주의는 극우를 얘기해요. 그다음 이제 여기 중도에 해당되는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개념. 알았죠? 여기. 그다음 이제 74번. 자녀적 개념은 사회문제 발생 원인에서 개인 책임으로 보고 있죠. 개인. 근데 제도적 개념은 사회 구조적 책임이에요. 사회 구조적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사회 구조적 책임.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음, 그 자녀적 사회복지 개념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뭐냐면 시혜입니다. 시혜. 자녀적 개념에서는 수급자는 병리적인 존재, 병리적 존재. 그래서 이제 자녀적 복지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낙인을 주는 거죠. 그죠? 병리적 존재. 그래서 이제 자녀적 개념은 병리적 관점입니다. 병리적 관점. 자, 그다음에 미즐리 리버머가 제시한 개발적 관점이죠. 개발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는 경제발전에, 여기 경제발전입니다. 경제발전에 긍정적 동력이다. 그러니까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복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적 욕구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의 결정을 강조하는 것은 선별주의예요. 선별주의. 자, 이 선별주의는 자녀적 복지거든요. 그래서 이 선별주의, 자녀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욕구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그 보편적 사회복지는 사회 문제는 사회 체계의 불완전성, 그죠? 네, 불완전성, 그다음에 불공평성, 불공평성. 예, 기인한다고 봅니다. 불완전성.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불완전하고 불공평하다. 그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다라고 그랬죠. 가족과 시장이 사회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이 아니라 이제 선별주의. 즉 선별주의는 이제 자녀적 복지잖아요. 자녀적 복지에서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다. 그죠? 네. 그다음에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다음에 공공부조를 시행하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강제한다. 조건부 수급자. 자, 그래서 사회 규범에 순응하게끔 하는 것은 사회 통제 기능이죠. 사회 규범의 순응. 이게 이제 키워드죠. 여기가 순응하게 하는 기능은 사회 통제 기능입니다. 사회 통제 기능. 본래 이제 우리가 사회 통제 기능은 무슨 제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정치 제도에서 담당하죠. 사회 주요 제도와 이렇게 연결시킬 때에는. 자, 다음에 80번. 자, 현대 산업 사회의 사회복지 활동 기준은 누가 제시했죠? 윌렌스키 루보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 윌렌스키 루보를 프리드랜드와 애프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따라서 사람 이름 외워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가지 얘기했는데 공식 조직, 그 다음에 사회 승인과 사회적 책임, 이윤추 배제, 통합적 관심, 그 다음에 인간의 소비 욕구. 그래서 인간 소비 욕구입니다. 인간 소비 욕구. 인간 소비 욕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법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1번. 81번은 자, 무엇은 무엇에 비해서 개인이나 가족 집단에 대한 문제 해결에서 치료적 접근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은? 자, 여기 개인이나 가족에서 치료적 접근인 것은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중에서 사회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에 비해서, 복지에 비해서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2번. 자, 무엇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개별 서비스까지 다. 이게 이제 여기서 개별 서비스가 사회복지 서비스죠. 얘가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중에서 퍼스널 즉 퍼스널 소셜 서비스가 바로 개별적 서비스, 즉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사회 서비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3번. 사회보험을 시장 원리에 입각하는 민간보험 방식에 맡겼을 때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역선택은 모두 다 정부의 비대칭성이죠. 그죠? 이 둘은 모두 다 정부의 비대칭성이, 여기 이제 비대칭성이라고 해야죠. 비대칭성. 우리가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이 뭐였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쪽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비대칭성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그다음에 불완전한 정보였죠. 불완전한 정보는 공급자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였죠. 그죠? 근데 여기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수요자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84번. 복지의 혼합경제라고 하는 복지다원주의를 얘기하죠. 복지다원주의 얘기입니다.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는 서구의 복지국가 위기기에 나타난 거죠. 위기기. 그죠? 위기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테일러그비가 말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아동 보육이나 노인 부양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누구예요? 결국은 저숙련 여성 노동자죠. 여성 노동자.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6번.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 가치가 특정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게 인식하는 거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 자,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는 사회복지가 교회나 그 다음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자선의 형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8번. 엘리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거죠. 국가 책임. 여기는 국가 책임.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위한 노동 이동을 금지하여 비난받은 정책. 이거 지금 정주법이죠. 정주법이 이제 누구한테 비판받은 거야? 자유방임주의 학자인 아담 스미스에게 이제 비판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 이제 90번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비자발적인 사람들을 작업장에 강제 고용함으로써 국부를 늘리게 하고 있는 것은 작업장법입니다. 작업장법. 그죠? 작업장법. 자, 그다음에 길버트법은요. 노동능력을 가진 빈민에 대해서 뭘 허용한 거예요? 원해 구호를 허용한 거죠. 원해 구제 또는 원해 구호를 허용한 겁니다. 자, 스프렌랜드법은요. 오늘날의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 최저생활보장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보장의 기반. 제가 지금 글씨를 좀 흘려 쓰는 이유는 이거 제가 또박또박 쓰면 이게 오류가 좀 나타나서 그래요. 지금 현재 제 노트북이 좀 이게 아직 좀 AS한테 가야 좀 이거 좀 손을 봐야 하는데 아직 못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흘려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전국적으로 행정을 통일시키면 모든 교구가 동일하게, 균일하게 급여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균일처우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균일처우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수용의 원칙.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작업장 심사의 원칙. 그죠? 2005년 대구시에서 문제가 나왔었던. 그 다음 이제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은 국가마다 그 개혁의 특성이 달랐는데 노동자 정당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자유당. 바로 뭐예요? 이게 영국이죠. 영국은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바뀌면서 이 보수당이
네, 극우였거든요. 자유당은 뉴 리버럴리즘이었습니다. 이 뉴 리버럴리즘은 네오 리버럴리즘하고 달랐죠. 그러니까 둘 다 신자유주의를 번역하지만 뉴 리버럴리즘은 이건 이제 중도 우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의 이념이었는데 중도 우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녀적 복지에서 보수주의라고 하고 제도적 복지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녀적 복지에서의 보수주의는 영국의 보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 제도적 복지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자유당을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자유당 정부에서 1911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의 경우는 권위주의적 개혁이었죠. 국가 온정주의적 개혁이라고도 하고 권위주의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죠? 국가가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기획했던 것이죠. 그죠?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뭡니까? 제가 영국 거 건실하라고 그랬죠. 건실하게 만들었다. 그죠? 영국은 복지국가가 하니까 미국보다는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입니다. 근데 미국은 영국보다는 그 복지 수준이 떨어진 나라라서 여기는 노실하게 만들었다. 왠지 약하게 노실하게. 그래서 이제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을 도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지금 많이 지금 배치해 놨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이걸로 연습을 좀 하시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도 문제 이렇게 계속 100문제 가까이로 제가 계속해서 제공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 드릴 거니까요. 거기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 자, 기여금과 급여를 단일한 사회보험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6대 원칙 나오죠? 6대 원칙. 자, 6대 원칙 한번 외워볼까요? 6대 원칙은 먼저 보험이니까 기여금을 필요로 하거든요. 기여의 균일. 똑같이 걷었으니까 똑같이 준다. 급여의 균일. 그죠? 그죠? 근데 똑같이 준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준다. 적절성의 원칙. 대상은 6개 집단으로 분류한다. 대상의 분류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위험은 포괄한다. 포괄성의 원칙. 마지막으로 행정은 통일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여금과 급여를 단일한 사회보험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통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문장이거든요. 지금 통합적 행정책임으로 나왔어요. 알았죠? 통합적 행정책임. 자, 그 다음에 98번은요. 국민국가를 얘기합니다. 국민국가. 국민국가는요. 북주과 황금기의 특징이에요. 국민국가는. 아셨죠? 국민국가는 북주과 황금기입니다. 북주과 황금기. 즉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된 시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방대한 국가기를 수립해서 전 영토와 전 주민 등 직접 통제하에 두는 지배 체제입니다. 복지국가 황금기에 해당됩니다. 황금기. 알았죠? 복지국가 황금기.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개입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복지국가 황금기예요. 황금기. 알았죠?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99번 복지국가의 위기기 이후에 복지국가 재편과 관련해서 제슈비 제시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페 핸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사민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자들마다 재편기와 관련해서 이게 의견들이 있어요. 달라요. 근데 이 제숍은 복지국가 위기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재편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체제를 워크페어 국가로 가고 있다. 그죠? 슌페테리안 워크페어입니다.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근로연계 복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슌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경제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워크페어, 즉 근로연계 복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의 특징. 여기 이제 제숍은 그렇게 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페 핸더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세 가지 길로 가고 있다, 각 나라가.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페 핸더슨 거는 이제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에스페 핸더슨의 그 세 가지 유형은 결국은 세 가지 길로 가고 있다. 재편기 때 각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0번에 자 이제 우리나라 제도인데요. 여기 고구려 때 이거 이제 빌려줬던 진대법이죠. 진대법 고구려 제도입니다. 최초의 관설 영화원은 해아두감이었죠. 해아두감이라고 했죠. 그죠? 이 아자가 아예 아자니까 관설 영화원. 그죠? 그다음에 이 고려시대 때 먼저 제면지제입니다. 제면지제는 이 재난 시기에 감면해 준 것이고, 근데 아예 제공해 줬던 거. 그래서 지금 수한진료 진대지제라고 했었어요. 수한진료, 자 진료 또는 진료, 진대지제.
그죠? 요거 물술자가 홍수라고 그랬죠? 한자가 가물 한자입니다. 가뭄. 그다음에 질려는 역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휼할 진짜에다 대어야 할 대자가 들어가 있어. 대어해 준다. 대자. 그죠? 제공해 준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103번에 유기와 입양법.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정조 때예요. 그죠? 정조 때. 뭡니까? 자율전칙입니다. 자율전칙. 자율전칙. 자, 조선시대의 향약 덕목 중에서 오늘 사회복지와 관련이 깊은 것은 향약의 4대 덕목은요. 덕업상공, 과실상규, 애속상교, 그 다음에 환난상률인데 환난상휼이 이제 우리 환난, 상휼입니다. 율. 환난상휼이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죠. 환난상휼조가 상부상조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인 장기요양법 지금 여기 보니까 가장 최근에 제정된 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법법 언제 제정됐습니까? 2007년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뭐 지원 이 지원으로 끝나는 것들은 지원해서 한 발로 서게끔 한다, 두 발로 서게끔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2011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급복지지원법하고 같이 딸려서 외우라고 했죠. 뭐가 그렇게 긴급했을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회, 그죠? 긴급복지지원법도 2005년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건 됩니다.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지역복지 관련 변화를 물어봤어요. 이거 1급 논점이거든요. 완전히. 1급 논점이 이렇게 나와졌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지금 나오지 않은 최근의 경향 1급에서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온 건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희망복지 뭐 지금 다 9.7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은 언제예요? 2012년 시군구에다가 설치한 거, 그죠? 읍면동복지어바 사업 언제? 2016년, 그죠? 읍면동복지어바 사업의 일환으로 그 행정복지센터로 이제 주민센터를 이제 명칭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 같이 2016년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다음 이제 행복이음 개통, 사회복지 통합관리만 행복이음 개통은 2010년이죠. 2010년. 자, 요거가 이제 최근 건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실시된 것은 2019년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부터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강의였고요. 지금 아마 사회복지 개론을 그 시험 임박해가지고 공부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실시간 이번 첫 시간에는 많이 참여를 못 하셨는데 어떻든 이 강의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개론을 지금 공부하게 되면 실시간 강의에 참여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길 또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치겠고 이 녹화가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녹화 될 수 있게끔 해서 네이버 카페에다 계속 올릴 거니까요. 시험지랑 같이. 자, 그러면 일단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